인물 읽는 여자가 20번째 인물을 읽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조던 피터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위키백과 그의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 캐나다의 임상심리학자이자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주 연구 분야는 이상심리학,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등이며 종교적, 이념적인 믿음에 대한 심리학이나 성격, 그리고 생산성의 평가와 향상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터슨은 엘버타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부를 마쳤고 그 후 맥길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원으로 2년간 맥길 대학교에서 더 머무르다 그 이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부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1998년에 모국인 캐나다로 돌아와서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부 교수가 되었다고 하죠. 피터슨이 첫 번째로 저술한 책인 의미의 지도, 믿음 구조는 1999년 출판되었으며 믿음과 미신체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학문 분야를 살펴본 책입니다. 감정의 통제, 의미와 창조, 집단 학살에 대한 동기부여 등에서 믿음과 미신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의 두 번째 저서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돈의 해독제는 2018년 1월에 출판되었는데 삶에 대한 간단한 도덕 원칙을 생물학, 문학, 종교, 미신, 임상경험, 과학적 연구 등으로부터 이끌어낸 책입니다. 이 책은 그의 첫 번째 저서인 맵스 오브 미닝보다 더 읽기 쉽고 접근성이 높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조던 피터슨은 혹한으로 유명한 캐나다 엘버타주 북부의 황량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거친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접시 닦기, 주유소 주유원, 바텐더, 요리사, 양봉업자, 석유 시추공, 목공소 인부, 철로 건설 인부, 운전사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하며 자랐다고 하죠. 1982년 엘버타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고 나서 1년간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당시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유럽을 여행하며 전체주의와 세계대전이 유럽에 남긴 깊은 상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고 1991년 맥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조던 피터슨이 유명해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의 영향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강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채널은 현재 151만 명의 구독자와 누적 조회수 7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고 영미권 최고의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에 올린 그의 답글은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가장 조회수가 많은 답변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소중한 것 40여 개의 목록을 답글로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40여 개의 목록이 바로 12가지 인생의 법칙 출발점이 된 것이죠.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출간 즉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중국, 독일,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 39개국에 판권이 판매되었으며 7개월 만에 판매 부수 200만 부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영국 공영방송국 채널4 뉴스 앵커 캐시 뉴먼과의 인터뷰는 800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봤는데 이는 채널4 뉴스 역사상 최다의 시청자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그 이후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한국에서도 100만 조회수를 넘어설 만큼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쿼라는 사용자 커뮤니티에 의해 주제들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수정 및 정리하는 질의응답 사이트입니다. 사용자들은 질문들을 편집하고 다른 사용자들의 답변에 대한 편집을 제안함으로써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09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대중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시기는 2010년 6월 21일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조던 피터슨의 프롤로그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신념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싸우는 진짜 이유는 믿음과 기대, 욕망 등이 서로 일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기대와 사람들 행동이 일치하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런 것들이 서로 일치해야 모두 생산적이고 예측할 수 있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고통의 감정의 혼돈도 줄어든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내재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즉, 심원한 가치체계에 내재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희망을 잃고 절망적인 허무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고 만다. 인간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의미 부여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12가지 인생 법칙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어깨를 쭉 펴고 일어나라. 어깨를 펴고 자세를 바로 잡는 것부터가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던 피터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 거칠었던 성장 과정을 회상이라도 하듯 인생이 불공평한 것을 인정하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갑각류의 바닷가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갑각류조차도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공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강자와 약자는 존재하고 강자, 즉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합니다. 전에 인물 읽는 여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자신감이 결여된 패배자들에게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적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자신감이 상승하며 행복해지고 그 물질로 인해 나도 모르는 놀라운 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세로토닌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하나는 어깨를 펴고 당당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감이 생기며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공으로 가는 삶은 결국 자신감 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풀리지 않던 일들도 잘 풀리게 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비록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바라본 성공이란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 자신을 도우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라입니다.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하듯 당신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상에 태어납니다. 수만 마리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와의 수정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서 태어난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죠? 자신을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만한 삶을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당신을 보살피고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의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야 남들도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으로부터 최선을 원하는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닉 부이치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사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어려서부터 원래 정신도 신체도 뛰어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 다음을 들으시면 더 대단한 분이라 느끼실 겁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려서의 생활이 어땠을지 대강 느낌이 오시죠?
그 당시 호주 법에는 공립학교에 지체장애인은 입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공립학교 입학의 꿈을 접지 않았죠. 그리고 멀지 않은 시기에 호주법이 바뀌었고 법이 바뀐 동시에 공립학교의 첫 번째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할까요? 닉 부이치치의 몸은 다른 사람과 많이 다르게 태어났지만 마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두 발가락을 통해 글씨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닉 부이치치에게는 분명 그를 최선으로 만들었을 선생님이 옆에 계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냥 놀자고만 이야기하는 친구는 필요 없이 자르란 말도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최선을 원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면 눈물 쏙 빠지게 힘들긴 하겠지만 자신은 더 성장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 법칙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 말고 어제의 당신 자신과 지금의 당신 자신을 비교하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에게는 자신을 잘 알기보다는 타인을 비평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존재는 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며 다른 사람들의 소소한 노력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리죠. 다른 사람들의 비판 등의 가치 기준을 정하기 전에 자신 먼저 잘 알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일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의 그리스 격언이 철학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미래는 열리니까요. 이 명언은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 말고 어제와 오늘 당신 자신의 발전을 비교하라 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입니다. 요즘 아이의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자칫 이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비추지는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 내용은 아이를 학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이가 규칙과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미래의 그 아이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 밖 세상에서 불행과 실패로 이어질 만한 행동을 하면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혼내라는 뜻이겠죠.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먼저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이 화가 났는지, 무엇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쓸데없는 화를 아이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른 아이의 훈육으로 아이의 미래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은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당신의 집을 완벽하게 만들라입니다. 간혹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외부 또는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앞에서 닉 부이치치를 언급했듯이 과거의 환경을 딛고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상황을 세상의 운명으로 탓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의 다른 사람, 세상을 비판했던 생각을 나중에 되짚어보면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법칙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이 클수록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지금 당장의 달콤함과 매력적인 제안을 뒤로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만 쫓으면 그 사업은 몇 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음식점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싸고 맛있게 제공하면서 맛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식의 의미를 부여하면 부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8번째 법칙은 진실을 말하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큰 거짓으로 끌려 들어갈 미끼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의 거짓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는 것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할 때 과거는 진정 지나간 것이 되고 미래의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쌓인 기분일수록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하면 분명 운은 비켜가지 않습니다. 9번째 법칙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입니다. 어린 꼬마 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죠. 경청이란 단어는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피드백을 준다는 뜻입니다. 경청은 화자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선물이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듣기만 해도 지식이 지혜로 변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경청해 주세요. 삶을 사는데 그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10번째 법칙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파악되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그 요소들을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파악되는 것만으로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법칙은 당신의 자녀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괴롭히지 마라입니다. 스케이트보드는 초보뿐만 아니라 숙달된 사람에게도 언제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부모는 그러한 위험성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걱정된다면 보호구를 사다 주면서 안전하게 타는 법을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12번째 법칙은 당신이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만난다면 쓰다듬어 주어라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경이롭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곧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속에서 작은 기쁨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만든 조던 피터슨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팬덤을 가진 그를 질타하는 눈초리도 있습니다. 인물 읽는 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서는 해당 저자의 견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으로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접하고 난 후 그 내용을 자신의 견해로 재해석해서 그 의지대로 실천하는 것이 책을 읽는 사람의 기본은 아닐까요? 제 뜻은 그의 쇼맨십을 너무 이상한 눈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